안녕하세요. 최종정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수요일날 3월 1일날 두 번 해가지고 이래 최근 판례 빠르게 한번 이래 정리하는데 양이 꽤 됩니다. 이게 160페이지 정도, 그 정도 이래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이래 골라서 이래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최근 판례들, 2차 문제가 지금 법무사 쪽에서 보니까 최근 판례를 출제했거든. 특히 채권에서 논점되던, 소멸시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잖아요. 상계 적성이 있다면 상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작년에 안 되는 판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안 되는 판례가 유익비 상환청구권, 판례, 유익비 상환청구권 가지고 상계할 수 있는지 판례가 있는데 그걸 2차에 발언했어요. 법무사 2차에서 바로 출제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하나씩 들어오고 있더라고. 그런 형태가 들어오니까 객관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관식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쌓여있는 판례가 좀 보여요. 특히 일부 청구와 관련된 판례 이런 것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판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민소 보니까 판결의 경정 판례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보이던데 최근 판례를 모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유력하게 한번 올해는 예상하시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기판력 중에 굉장히 어려운 판례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기판력 판례 중에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판례고 수준이 있는 판례가 민소에서는 나와 있던데 여기도 채권에 대해서 좀 중요한 판례들 소멸시효와 관련되는 상계쟁점 이런 것들은 되게 좀 꼼꼼하게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주관식을 대비해가지고 결론이라도 좀 기억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많은 판례인데 이걸 다 여기서 지금 천천히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기는 좀 시간 낭비일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거 제가 좀 몇 개는 골라드릴 테니까 판결도 판례 전체가 중요하지 않고 핵심되는 파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빠르게 짚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로 오실 때 이제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번 스크린 한다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 민법 다음 주에 민소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해가지고 끝낼 테니까 한번 마무리할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최근에 다뤄진 변리사에서 출제된 것들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된 그런 것들 보일 때마다 한번 관련 논점 이야기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1번 관습법인데 1번은 법정지상권이 아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현행 법에도 맞는 제도인지 그게 한번 문제됐는데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 실익이 있다는 거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례니까 크게 문제 안 되고 자 이거 잘 봐야 될 게 2번 요즘 많이 유행을 타고 있는 문제가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 판례입니다.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2번은 참고로 보시고 자 3번 판례는 재건축 조합 판례인데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인센티브 결의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정하는 관련된 그런 판례가 되는데 2번 요지만 보시면 재건축 조합의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요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자체에 따른 단체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 이득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요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했을 때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원들에게 100을 주기로 인센티브를 100을 주기로 결의했는데 여기가 적당한 범위가 80까지만 적당한 범위고 이거 초과하는 20부분은 무효라고 판단될 때 그때 여기만 무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만 초과 부분만 무효로 평가하게 되니까 전체 인센티브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80까지는 정당하니까 이거는 무효가 되지 않고요. 초과하는 부분만
물어본다는 거, 거기 정리해 두시고. 자, 4번 발표할까요? 4번 판례 이래 발표하시고. 원래 그 변리사 시험이라고 있는데, 거기 1차 시험에 이게 답으로 나왔더라고. 답으로 출제가 됐던데, 1번 요지에서 첫 번째 단락은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계약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요,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사정 변경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을 이루어서 해제할 수 있도록 우리 판례가 인정해 주는데, 그거는 예상할 수 없던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해제권을 주게 되고요. 즉,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요,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면 그로 인해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요, 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당사자들에게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의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는 사정이나요,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그때 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기초로 되지 않는 사정, 그리고 어느 일방 당사자가 위험을 떠안기로 한 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떠안기로 한 부분,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게 이래 되고. 자, 그다음에 이게 변리사 시험은 옆에 그 표현이 나왔어요. 이 밑줄 한 거, 이게 나왔는데요, 사정 변경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추상적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 구체적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이나요, 당사자 지위나 거래 경험과 인식 가능성, 사정 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개별적 동그라미에서요, 이게 키워드,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래 따지는 거지 추상적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단다. 이게 이런 것들이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하나로 이래 선언하지 않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고, 또 이때 합리적 사람 입장에서 볼 때요, 그 당사자들이 사정 변경을 예견했다면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것들은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이래 볼 수 있죠. 볼 수 있게 되고. 자, 밑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 사람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요, 이때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은 해제 못해요. 사정 변경을 위해서 해제할 수 없고, 특히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요,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은 사정 변경을 위한 해지가 적용되기가 되게 쉽지만요, 근데 이런 사정만, 어떤 사정 변경을 위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일방이 불이익을 발생했다,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위에서 봤던 여러 요건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 개별적 사정들, 이런 것들이 예견 가능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이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차고송금 판례가 3개 나와요. 5번, 6번, 7번이 이래 차고송금 판례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우리 기본 입장이 갑이 을한테 이제 송금을 이래 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병한테 송금하는 거, 이게 차고송금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문제된 거는 차고송금과 수취인 간에 수취인 간에 어떤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 문제가 얘가 돌려주기로 승낙했다든지 아니면 반환을 긍정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은행이 얘한테 반대 채권을 이래 가지고 있을 때요,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송금되면 수취인은 바로 은행에 채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은행은 얘한테 반대 채권을 이래 가지고 있다면 이게 상계할 수 있거든. 원칙적으로 이래 상계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상계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가 있거든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가, 이 사람이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의칙상 이것들은 상계하면 안 돼요. 신의칙상 상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 얘가 지금 반환을 승낙한 경우라도 이 은행이 상계를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게 5번, 6번, 7번까지 해가지고 이 3개 판례가
같은 선상에 써서 있는데 이거 끝판왕은 7번입니다. 7번이 7번 정리하면 돼. 7번 정리하는데요. 자, 밑줄은 따로 이렇게 꺼드릴 테니까 첫째 줄 보면 판결료지.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을 때는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수취인의 계좌에 차고로 입금된 금원에 해당하는 예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 수취은행의 위와 같은 상계는 공공성을 지닌 자금 이체 시스템의 운영자인 수취은행이 이용자인 송금 의뢰인의 실수를 기하로 그의 희생으로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송금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내지 상계권 남용입니다. 이거 돌려주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상계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신의칙에 위반돼서 상계권 남용인데 다만 별표하세요. 별표하면 밑줄 하세요. 세 줄.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했어요. 그 자동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때는 수취은행의 상계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이걸 담보로 대출해서 자동 채권을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를 담보로 해서 만약에 여기 예금 채권을 담보로 이 사람이 은행이 얘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채권을 취득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예금 채권에 이미 제3자가 압류가 먼저 들어와버렸어. 제3자가 압류가 들어오면 이때는 상계가 이래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밑에 위와 같은 수취인의 계좌에 차고로 입금된 금연에 해당하는 예금 채권이요 이미 제3자에 의해서 감료되거나요 압류돼 있어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을 하여 수취인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게 허용되더라도 이거 꼭 표시하실 게 피압류 채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피압류 채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압류됐을 때만 상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압류된 금액만 상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압류된 금액만 상계할 수 있고 이거 벗어나서 상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판례가 다 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하는 7번이 최종적인 내용이 이래 되게 되고 요 표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압류된 금액, 피압류 채권 범위 내에서만 상계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거. 그 쟁점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권리 주체로 가시면 8번 판례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요. 자, 8번 판례는 성년 의견 개시와 한정 의견 개시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그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분권주에 따라서 당사자 주장이 구속돼서 판결해 줘야 될지 아니면 당사자 주장이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알아서 판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처분권주의가 적용 안 되고 법원이 알아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 동그라미 3번에서 4줄 내려오시면 돼요. 4줄 내려오시면 언더라인 된 거 성년 의견이나 한정 의견 개시 청구가 있을 때 동그라미 4번이죠. 동그라미 4번 보면 성년 의견이나 한정 의견 개시의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나 성년 의견 제도와 한정 의견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어느 쪽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 줘야 되고 따라서 한정 의견 개시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 의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 의견 개시를 희망한다면요 법원이 성년 의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 의견 개시 청구에 있어도 함정 의견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주장이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그에 맞춰서 판결하면 되고 마지막에 그 맨 밑에 세 줄만 볼게요. 피성년 의견이나 피한정 의견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이래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요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 의견이나 한정 의견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 결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성년 의견과 한정 의견이 구분되게 되는데 이게 꼭 의사의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감정이 없어도 이런 것들은 개시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다는 거 그걸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9번 판례는
동그라미 1번만 이래 정리하면 되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요.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 판례인데, 법인만 무조건 대표 기관이 행위하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도 법인만 부담하게 된다는 거. 동그라미 1번 판례죠. 법인의 대표기관이 통하여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 행위 효과는 대표기관 개인이 아니고 본인인 법인한테 귀속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 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을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니고 법인만입니다. 법인만 책임 조치가 되고,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인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는 대표기관 개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죠. 그래서 둘이 부진적 연대채무로 이래 부담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이 판례가 혼동이 되는데, 이게 예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예외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법인만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0번은 기본재산 팔 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받아야 되죠. 그 정관 변경이니까 주무관청 허가 이래 필요하게 돼야 되는데, 그 허가를 계약 전에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계약 후에도 허가받아도 될지 그와 관련된 판례가 되는데, 동그라미 2번 발표하고, 학교법인이 용도 변경이나 의무 부담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계약 후라도 점 찍고 계약 후라도 관할 관청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처분행위하고 나서도 추인 의미로 허가가 내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후라도 허가 받으면 유효로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철회하거나요, 그 밖의 관할 관청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무효로 확정됩니다. 무효로 이래 확정되는 것으로 처리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비법인 사단 판례인데요. 11번은 부의 성가본을 따르는 자녀를 모의 성가본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개명을 했거든. 개명을 하게 이래 됐을 때, 그러면 성가본을 이래 바뀌었을 때, 그러면 얘가 종중원 지위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지, 종중원 지위까지 그러면 당연 취득하는 걸로 볼지가 문제되는데, 모의 성가본으로 바꾸면 그냥 모의 종중원이 돼버립니다. 모의 종중원이 이래 되니까요. 그래서 변경하는 순간 바로 뭐가 속한요? 종종의 공동선저와 성저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호선으로 당연히 종종원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성가본을 바꾸면 자동으로 종종원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이래 되고, 그다음에 12번은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이 그 민소 판례처럼 이래 보시면 되는데, 비법인 사단에서 대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소속 요건입니다. 소속 요건이니까 대표권 유무는 소속 요건, 따라서 소속 요건이니까 직권으로 조사하겠죠.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조사하게 이래 될 테니까 직권 조사상이라는 거 그 참고로 보시고, 13번 볼게요. 13번 보시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고 이거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됐다 할지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기속되는 겁니다. 조합에 이래 기속되는 거지. 밑에 줄 끝에 밑줄 하시면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해서 그 지분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그러니까 자, 법인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책임이 분리되는 거죠. 책임이 분리되는데, 지금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게 됐거든.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주택조합의 성격이 법인이야, 비법인. 비법인 사단에 이래 불과하기 때문에 이 법인으로서의 본질을 갖기 때문에 단체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단체만 채무를 부담하고 구성원들은 그 채무를 이래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분리되니까 조합원들이 비율대로 채무를 분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결론이 이래 되게 되는 거죠. 관련 판례 하나 이래 정리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이제 권리변동으로 가시면요. 14번은 넘어가고 15번 보겠습니다. 15번 판례. 정리를 하면 1번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령했을 때, 우리 타인 명의로 계약했을 때요. 타인 명의로 계약했을 때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지,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거 법률행위 해석 가져가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양당사자 합치된 진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고 양당사자 합치된 진위가 없으면 일반인이 생각했을 내용대로 그래서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 판례입니다. 누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요 당사자 의사의석의 문제가 되고 먼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나 명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면 되지만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요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삼을 쓸 것인지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자 밑줄하고 계약 내용이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돼서 그 서면으로 작성됐다면 문헌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문서가 작성되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이래 확정해 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밑에 2번 별표하고 2번을 이래 별표하면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이래 체결하고 등기도 예명의로 해요. 등기도 예명의로 하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이죠. 이게 명의신탁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매매는 자기가 하면서 명의를 을명의로 계약서 매수인 명의를 을명의로 하고 등기도 을명의로 이래 하게 됐을 때 그러면 계약 당사자 이 사안에서는 누구로 봐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매매 계약서가 처분문서잖아요. 처분문서고 여기에 을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을명의로 등기를 받았다면 이거는 계약 당사자는 을로 봐야 되겠죠. 을로 봐야지 이래 되고 실질적으로 둘이 명의신탁한 거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일단은 그 타인을 당사자로 이래 봐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되는데 여기서 쟁점은 이거예요. 요 판례에서 쟁점은 이 사람이 이거 알아요. 타인 명의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타인 명의로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하고 있다는 걸 얘가 알고 있을 때 이때는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 될지가 문제거든요. 여기가 쟁점이 포인트야. 포인트가 이래 되게 되는데 판례 똑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타인을 당사자로 이래 보게 됩니다. 알았을 때 달라진다 이래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알았을 때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알고 있더라도 동일하게 본다는 거. 자 2번 별표하고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요.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할 때요. 명의 신탁 관계는 그들 사이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명의 신탁을 알고 있습니다. 명의 신탁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 명의자인 타인이 아니고요. 명의 신탁자에게 계약했다는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한테 효과 귀속시키겠다 이런 의사로 체결됐다면 자연적 해석이 돼버리니까 양당사자 합치된 진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데 그런 사정 없다면 이 말입니다. 그런 사정 없으면 이때는 계약의 명의자인 타인을 동그라미 타인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봐야지 이래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무조건 문헌에 나타난 대로 계약서에 나타난 대로 이래 당사자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는 거죠. 좀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의미 있는 판례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6번 판례는 처분문서가 2개 발견됐어요. 처분문서가 2개 발견돼가지고 5월 1일자 처분문서와 계약서와 10월 1일자 계약서가 이래 2개 발견됐을 때 어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맞을지 그 문제가 되는데 이번 요지에서 맨 마지막 줄이죠. 이거는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 뒤에 작성된 게 가장 최근 의사로 봐야 되겠죠. 최근 의사로 봐서 그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해석해 주라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번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목적의 적법에서 18번 판례 이래 보시면 1번 강행규정으로 위반됐을 때 이게 무효인지 아닌지 우리가 왜 강행규정에서 효력규정이면 무효고 단속규정이면 유효잖아요. 유효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단속규정으로 볼지 효력규정으로 볼지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된 쟁점이 이래 되는데 1번하고 18번하고 19번하고 겹쳐 판례가 표현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표현은
19번 중심으로 이래 정리하면 되는데 18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계약 등 법률 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그 행정 법규들이 있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법규들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법률 행위 유무효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효력을 예정하고 있다면 법에서 이렇게 유효무효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유효무효를 따지면 되고 2번.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 규정이나 강행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거 위반하면 무효겠죠. 무효가 이래 되는 거고. 근데 이거 금지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 효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요.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유효 무효를 따져봐야지 이래 되게 되고 19번도 똑같이 1번 요지 똑같고 이 동그라미 2번도 해석해봐야 된다. 정하지 않았다면 해석해봐서 종합적으로 이래 고려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3번 결론 밑줄 하시면 문화재 수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요. 이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없어요. 이게 유연지 무연지가 조문을 이래 두고 있지 않는데 근데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이래 금지하는 문화재 수리법 21조는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되겠죠.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되고 이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한 대가를 정산해서 그 받기로 하는 정상감 약정은 모두 무효라 되겠죠. 무효로 해석해서 처리해 주시면 이래 되고 우리 기억하셔야 될 대표적인 효력 규정 논점이 이래 그 기억하셔야 될 쟁점들이 있게 되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요. 초과해서 받으면 이거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가 되는데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이에요. 직접 거래 금지. 직접 거래를 중개만 하셔야 되는데 중개사분이 이거 직접 거래해서는 안 되는데 직접 거래 금지를 위반한 거 이런 것들은 유효. 단속 규정으로 봐서 유효로 보는데 수수료 판례 이런 것들은 효력 규정으로 봐서 무효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초과 부분만 무효. 초과해서 받은 것만 무효입니다. 초과해서 받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강행 규정의 성격이 전부 무효로 만들어 놓지는 않거든요. 전부 무효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것만 무효로 이래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성격 자체가 일부분만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래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의사표시로 이렇게 하시는데 20번은 별표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번은 별표 많이. 20번은 이래 별표만 했는데 여기는 제3자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제3자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따지는 건데 우리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되려면 우리 일반적인 제3자보다는 좀 좁게 해석하죠. 좁게 해석해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이래 맺어야 되고 이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형식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래 판단하게 되는데 이걸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이걸 기초로 이해관계를 이래 맺었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요 사안이 뭐냐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사례 문제로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얘네들이 어떤 다른 방편을 목적으로 해서 가장매매를 해요. 가장매매를 하고 가장매매를 하고 이 사람이 가등기를 해놨거든요. 가등기를 하게 이래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허위 표시로서 이렇게 가등기 했는데 갑을 몰래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본등기를 했는데 이게 공시송달로 속여가지고 갑 모르게 몰래 갑의 부동산을 뺏으려고요. 공시송달로 이래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이거 본등기를 하게 이래 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알게 되니까 추반을 하겠죠. 추반항소. 추반항소를 이래 추한항소를 이래 제기해가지고요. 제기해서 갑승소 판결이 내려져요. 갑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1심에서 을한테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가지고 승소 판결 내렸는 거 이걸 취소하고 을이 이제 그 공시송달 신청한 거 이걸 을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됐는데 근데 요 사람이 이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이걸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이걸 본등기를 얘한테 넘겨. 본등기를 얘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이 등기가 지금 정하고 무한테 넘어가요. 정하고 무에게 이래 넘어갔는데 그럴 때 무가
제3자로서 보호될까가 문제됐거든. 무가 이래 제3자 허위 표시의 제3자 선의 제3자 보호 조문에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에 이래 들어갈 수 있을지가 이래 문제되는데 요 판례가 요게 안 들어가요. 요게 들어가지 않게 이래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이해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판례 이거는 판결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무효인 등기가 바뀌었거든요. 무효인 등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 확정으로서 그냥 말소 대상이죠. 말소 대상인데 말소 대상 등기를 얘한테 넘어갔고 등기에 공신력 없죠. 공신력 없으니까 무효인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도 여전히 무효죠. 이거는 무효가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 표시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가져줘야 되는데 이 판례 사안 자체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한 관계가 아니라고 기초로 한 관계가 아니고 판결 확정되고 나서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에 들어가지 않게 이래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례 자체로 이렇게 구성되면 허위 표시 제3자로 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야 되니까 요 판례를 잘 기억하세요. 추한항소 판결 확정되고 나서 등기 넘어갔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별표하고 이 그림을 그려놓으라고요. 이 그림을 옆에 그려놓고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자 사실관계 1번 보시면 갑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을한테 매매 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맞춰줬고 그 후 을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결과 을이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외형상 확정됐지만 갑이 추한항소를 제기해서 가등기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이 갑과 을의 허위 표시에 따라서 의한 것이로 무효로 하고 1심 판결 취소하고 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돼서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공시송달로 내려져서 추한항소 제기해서 취소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거든. 취소했고 기각하는 판결로 확정됐는데 그 다음요. 위 부동산에 관해서 을이 갑의 추한항소 이전에 발급받았던 송달 증명원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버립니다. 맞춰버렸고 을의 남편 병이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후 정과 무가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순차로 넘어간 거야. 이렇게 이혼으로 넘어가고 정과 무한테 이렇게 순차로 등기가 넘어갔는데 2번 무는 을명의 허위의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3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이래 볼 수 없는데도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무가 허위의 의사표시 제3자에게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 있고 자 그다음 밑줄 할까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을명의 본등기는요. 갑과 을 사이 허위의 가등기 설정이란요. 통장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체에 기한 게 아니고 이러한 통장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이후에 을이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취소 확정돼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1심 판결에 기초했습니다.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 무효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판결에 기초로 해서 등기가 넘어간 걸로 봐야 되는 거지 허위 표시 무효 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가진 걸로 볼 수 없게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뒤에 공신력 없기 때문에 무효가 이래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요. 이게 없었다면 이게 본등기되고 넘어가 버리면 이게 보호되거든. 보호되고 설사 얘가 악이라 할지라도 뒤에 넘겨받은 사람이 선이면 보호되잖아요. 보호가 되는데 이거는 판결을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호될 수 없게 이래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이랬다는 거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주관식으로도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판례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차고 판례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우리 왜 차고에서 중요 부분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일성이고 또 하나가 현황과 경계죠. 토지 현황과 경계선에 대해서 차고 일으키면 그거는 중요 부분 차고로 이래 평가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동그라미 3번이죠. 동그라미 3번 부분, 그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 매매할 때 매수인한테요. 매수인한테 이게 중과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매수인한테 이 사람이 파는 토지가 지적도와 일치되는 땅인지를 이 사람이 살 때 확인하고 사야 돼요? 아니면 이런 주의 의무가 없을지가 문제된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지적도까지 따져보면서 이게 현황과 경계하고 일치되는 땅인지 아니면 일치되지 않는 땅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될지가 이런 문제되는데, 이런 의무 없습니다. 매수인한테 이런 의무까지 땅을 사면서 이런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이래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죠. 동그라미 3번만.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 없으면 매수인한테 청량을 하거나요.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
방법으로 몇몇 목적물이요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될 주요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주요 의무가 이런 의무를 매수인한테 인정할 수는 없게 이래야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22번은 계약 체결에 대해서 대리권 소유받으면 해제 못하죠. 그죠? 해제 못한다는 그 판례니까 그게 문제 안 되고, 그다음에 23번으로 내려오시면 23번 조건과 관련된 판례, 조건과 관련된 판례인데 조건부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요, 조건부 법률행위 했을 때 그때는 이 조건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이 계약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돼야 됩니다. 표시가 돼야 되고, 조건을 붙였지만 이게 표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동기에 불과해요. 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랬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하게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고요.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자체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돼야 됩니다. 외부에 표시돼야 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서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좌우하려는 의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려면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효력의 발생이나 효력의 소멸에 의존해야지 이게 조건이거든. 이게 조건이 이래 되게 되는데, 얘네 둘이 분양 업무를 하면서요,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람이 건축했던 빌라 같은 걸 이걸 갑이 맡아서 분양하기로 하고, 만약에 미분양 물건이 생기면 분양을 못한 물건이 생기면 자기가 다 떠안겠다라고 인수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이래 체결하게 됐을 때, 이거는 효력 발생이나 소멸의 문제가 아니고, 효력 발생이나,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성취됐을 때 뭐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효력이 소멸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미 분양 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긴 거죠. 효력이 생겼고 효력의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조건이 아닙니다. 효력 발생에 의존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으로 볼 수 없고, 이거는 계약의 내용에 불과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죠. 그게 3번. 갑과 을이 빌라 분양을 갑이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상으로요, 분양 계약 기간이 완료되고 나서 미분양 물건은요, 갑이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특약상은 갑이 분양 계약 기간 만료되고 나서 미분양 세대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계약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계약의 효력 발생이 좌우되게 하려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요, 조건을 정한 걸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조건을 정한 것은 아니게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4번 판례가 이래 나오는데, 조건 성취 방해에 관련된 판례가 24번도 있고 25번도 나왔어요. 그래서 150조 조건 성취 신의 측에 반해서 왜 조건 성취 방해했을 때 그때 조건 성취된 걸로 아니면 성취되지 않은 걸로 주장할 수 있도록 이래 조문에서 이래 규정하게 되는데, 24번은 일반론이고 25번을 보겠습니다. 25번을 보는데, 여기도 두 번째 단락을 별표하세요. 두 번째 단락 다만부터 나오는 거, 그 부분이 이래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보면, 민법 150조 1항은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는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조항은 권리 행사와 의무 행은 신의 쫓아 성실해야 된다는 법질서의 기본 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 성실에 반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걸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래 포함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 보시면, 일방 당사자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50조 1항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일반 당사자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요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해서 조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이런 거는 포함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래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방해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조건 성취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돼야 됩니다.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돼야 되고 만일 위와 같은 경우까지 조건 성취를 의지하면요. 단지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건 성취로 인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평, 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 방해행위 조금만 들어와도 이건 성취가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오히려 과보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평에 반하게 이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두 번째 단락 정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인데 여기가 지금 최근에 많이 문제된 게 전환합의체도 작년에 나왔던데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민사시효의 적용을 받아야 될지 이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굉장히 많이 정리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청구. 일부 청구했을 때 그 명시설 따르잖아요. 명시설 따라서 명시했다면 일부, 명시 안 했다면 전부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야 되는데 청구 취지 확장할 뜻을 유보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 판례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밑줄하는 대로요. 밑줄하는 대로 좀 중요한 것들 밑줄 해드릴 테니까 표시해가지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26번은 성공보수약정 소멸시효 언제부터 진행할까? 변호사가 성공보수약정을 박규례 민사사건에서 박규례 했을 때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될지 문제되는데 셋째 줄 밑줄 해당 신급 판결을 송달받은 때 거기 밑줄 하세요. 해당 신급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진행한다는 게 판례고 대신에 옆에 그 줄 끝에 가보면 당사자 사이의 보수금 지급 시기에 특약 동그라미 하시고 특약이 정해져 있을 수 있거든. 보수금에 대해서 얼마 받기로 시기에 대해서 지급 시기에 대해서 언제 주기로 특약이 있다면 그때는 보수 채권 행사할 수 있는 때 거기 밑줄 하세요. 보수 채권. 그러니까 시기를 약정했다면 보수 채권에 대해서 시기를 약정했다면 성공 보수도 보수 채권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이래 되는데 특약 없으면 판결 정본 송달받았을 때입니다.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진행하게 되고 27번은 별표 한번 해두시고 27번 임치계약 아시죠? 임치계약 물건 보관 맡기는 거. 물건 보관을 맡기는 걸 임치계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임치인이 이렇게 수취인한테 임치계약을 체결했을 때 얘가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반환 청구권이 있게 되는데 이거 언제부터 소멸시효 진행할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지가 문제되게 되는데 셋째 줄 끝에 밑줄 하시고 임치물이 수취인한테 인도된 때부터 진행입니다. 인도된 때부터 진행이고 요 판례에서 친절하게 그 다음 줄에 밑줄 하지 말고 해지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고 맡겼을 때부터요. 보관을 인도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하는데 이 논거를 어디서 찾냐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거든. 이거 임치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맡겼을 때부터 바로 진행입니다. 맡겼을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라는 게 판례입장이 되고요. 28번, 29번이 그 일부 청구 판례인데 28번을 별표 많이 하세요. 28번을 별표 많이. 자, 이 29번은 거의 같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게 되게 되는데 28번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일부 청구를 해요. 일부 청구를 합니다. 명시해서 일부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8천만 원, 8천만 원 달라는 일부 청구를 하게 되는데 명시했다면요. 그때는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 8천만 원에 대해서 시효 중단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장차 청구 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을 유보해놨을 때는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을 유보했다면 그때는 나중에 여기 청구 취지 확장한 이 부분도요. 이 부분도 미리 행사하겠다는 걸 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효 중단, 여기까지 시효 중단이 인정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 소송 끝날 때까지요. 이 소송 끝날 때까지 이걸 안 했다든지 아니면 빼버렸어. 청구 취지 확장을 안 했다든지 빼버리면 실제 확장을 해야지 시효 중단되는 거지. 실제 확장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시효 중단 효과 없어. 여기는 시효 중단 효과가 없게 되는데 근데 요게 우리 판례가요. 최고 효과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최고 효과. 그러니까 청구 취지 확장을 유보했다는 뜻을 표시했다는 것 자체가 최고한 효과는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되고 나서 6개월 안에
다시 일정한 행위를 하면 일정한 행위를 재판상 청구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때는 함께 시효중단 효과를 주겠다는 거. 함께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해 주게 이랬다니까 여기 최고 효과는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그 구조에 따라서 이래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요. 소재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해서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죠. 발생하지 않는데 소장에서요. 청구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에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요.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 청구 금액을 확정했다면요. 소재기 당시부터요. 채권 전부에 관해서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재기 당시부터요. 채권 전부에 관해서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시효중단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확정했다면 그때는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 판례에서 핵심은 2번 소장에서 청구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했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요. 청구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구 금액을 확정하지 않으면 소송 경과에 비춰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해서 판결을 구한 걸로 볼 수 없어요. 이때는 구한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시효중단 효과가 생기지 않는데 근데 마지막 3번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요 장래의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민법 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은 소멸시효가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효처럼 인정해줘. 최고효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고 자 하나 더 29번에서 1번은 똑같고 2번 소장에서 청구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정하면 소재기 당시부터요 채권 전부에 관해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만 소장에서 청구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 부분에서요 명시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제외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소재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거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는 없어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왼쪽 게 더 중요해 보이죠? 28번이 더 중요하게 보이니까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기억해서 일부 청구 논점 이래 대비하고 여러 개의 판례가 있으니까 잘 대비하시고 30번은 결론만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우리 판례가 1년으로 봅니다. 음식점 숙박료 이렇게 봐가지고 1년으로 이래 보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해 줬다고 해서 3년인지가 쟁점이었거든. 3년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음식료와 숙박료로 구성되는 것으로 봤어요. 이거는 1년의 소멸시효가 이래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입장으로 기억하시면 이래 되고 그 다음에 31번 발표하고 31번 이래 발표하면 우리 도급에서 왜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권한이 별개죠. 그죠? 권한 자체가 이래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래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1번 보면 도급 계약에 따라서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요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 권한에 의해서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요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에서 말하는 손해에 들어갑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이게 손해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 도급인은 하자보수 비용을 667조 2항에 따라서 하자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걸 근거로 해도 청구할 수 있고요. 민법 390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그러니까 담보 책임으로 물어도 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해서 청구해도 되고 이렇게 하자보수 비용 자체를 각각 이래 청구할 수 있고 실익은 이게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죠. 제척기간과 소멸
소멸시효인데 담보 책임은 제척기간이잖아요. 제척기간인데 근데 채무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잖아요. 소멸시효.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래 적용할 수 있는 게 실익이 되고 옆에요. 하자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 667조 2항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만 성립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경합하게 이랬다니까 별도로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실익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이행인수와 관련되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행인수 소멸시효보다는 오히려 더 이행인수 손해배상 범위 통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고요.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을 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고 이행인수로 보죠. 그죠? 이행인수로 보고 이행인수 계약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인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자, 그다음 밑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원리금이 늘어납니다. 그죠?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 계약의 불량으로 인한 통상 손해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수인이 빨리 갚았으면 원금이 늘어나지 않았을 건데 근저당 등에서 원금이 변제를 늦게 하는 바람에 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도 통상 손해 이행인수인이 매수인의 통상손해로 평가하게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당연히 권리행사시로부터 진행하게 된다는 판례고 첫째 줄 끝에 보면 채무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성립하고 채무불량으로 인한 채권자가요 제3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됐을 때는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면 채무부담이 현실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될 성질의 것이어야 됩니다. 성질의 것이어야지 되는 거고 그와 같은 채무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었어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33번부터 이걸 상사시효로 볼지 아니면 민사 부당이득으로 봐서 10년의 소멸시효, 상사시효로 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상행위로 일어나야 돼. 상행위로 일어나야지 상사시효가 적용돼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상행위가 아니면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 아니면 그거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판례인데 이거는 좀 결론을 꼭 봐야 될 것 같아. 이해만으로는 좀 문제 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게 이래 되니까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33번은 위법 배당했을 때입니다. 잘못 배당한 거. 잘못 배당해가지고 이익이 원래 배당은 이익이 남았을 때 배당해야 되는데 이익도 남지 않은 회사가 주주들한테 무리하게 배당을 해버렸거든요. 무리하게 배당을 해버렸을 때 그거 찾아오는 건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언더라인 된 거 이익 배당이나 중간 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득을 내부적으로 주주한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해서는 상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행위가 아니고 배당금 지급 청구권도 상법 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은 10년입니다. 이거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게 판례고 34번은 별표 좀 많이 해두시고 34번 보험을 사기보험을 들면은 103조 위반이 되고요. 103조 위반이 됐으니까 보험회사는 이제 속았으니까 피해자거든. 피해자니까 단세에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찾아올 수 있거든요. 찾아올 수 있게 이래 되는데 보험금 잘못 나간 거 찾아오는 거 이거는 상사시효입니다. 5년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게 이래 돼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장이 이래 됩니다. 103조 위반해서 무효가 돼가지고 부당이득 찾아오는 거 이런 것들은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아서 돌려받을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고 35번도 똑같이 2번의 필요도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잘못 받아갔을 때 보험금을 잘못 받아가가지고 보험금이 안 나가야 되는데 보험금이 잘못 나간 거 이런 것들도 5년으로 봅니다. 상사시효 5년으로 상사시효로 봐서
5년으로 이래 처리해서 이래 보고 36번도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거 5년의 소멸시효가 이래 적용되는 것으로 이래 평가되는데 맨 마지막 줄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보험사고 발생을 가정해서 청구나 수령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것도 5년이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다 사기보험 드는 것들이에요. 보험금이 안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잘못 나가가지고 보험금이 잘못 나갔을 때 그거 보험회사가 잘못 나간 보험금을 찾아오는 거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다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봐서 5년의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34, 35, 36 이게 다 똑같은 취지에서 다 모두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평가하게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7번은 우리 보호의무라는 논의를 보거든요. 보호의무라는 논의를 이래 보게 이래 되는데 보호의무가 우리 채무 중에 급부 의무도 있고 부수적 주의무도 있죠. 급부 의무와 부수적 주의무, 부수적 주의무도 부수적 주의무로 이래 나뉘게 이래 되는 거고 설명하는 거죠. 의사의 설명 의무 이런 것들이 부수적 주의무고 급부는 다시 주된 급부, 종된 급부 이렇게 이래 나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은 다 채무거든. 이런 것들은 다 채무에 들어가는데 얘도 채무에 포함시킬지 논의고 실익은 이게 채무에 들어가면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 채무불이행 책임이 이래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보호의무 위반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권, 당연히 이거는 성격이 채무불이행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입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보호의무 지금까지 인정한 판례 숙박계약, 호텔 판례, 숙박업자의 호텔 판례, 숙박업주의 호텔 판례,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병원이 입원 환자를 이래 관리해줘야 될 그런 것들도 이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우리 판례가 인정했고 마지막이 사용자 판례. 사용자는 근로자가요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여기 판례가 사용자 판례입니다. 사용자가 이래 그 근로 환경에서 보호의무 위반이 됐을 때 그때 손해배상 조항권 소멸시효는 당연히 이거 채무불이행이거든. 채무불이행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래 적용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맨 마지막 줄에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38번은, 우리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해서 보관한 서류를 반환받는 채권, 이거 3년의 소멸시효죠. 3년의 소멸시효인데, 여기에 세무사가 빠져 있거든. 세무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 있는데 얘가 빠져 있다고. 그러면 업무 성격으로 보면 비슷하잖아요. 변호사나 뭐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되니까 얘한테도 유추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문제거든. 유추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인데 우리 판례가 어떻게 봤냐 그러면 이거는 업무 성격이 전문적 직종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고 직업을 가지고 구분해야 된다. 이래 봐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한다고 봐서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에 관한 채권만 3년이고 열거되지 않은 얘는 직업의 성격상 이거는 직업의 종류를 가지고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무사한테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인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요. 두 번째 단락에서 6줄 내려오시면 세무사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2번 바로 위에 줄, 2번 바로 위에 줄 이래 보시면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163조 5가 유추 적용 안 돼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 자체가 직업을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거지. 직업을 가지고 구분해 주는 게 이래 타당하지. 어떤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성격 이런 걸로 이래 평가해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직업 종류 가지고 구분하겠다. 입법 취지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세무사한테 유추 적용 안 되고 옛날에 그 공인중개사도 한번 문제 삼았는 것 같은데 옛날 판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한테도 적용 안 됐거든요.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얘네들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고 그러면 얘네들한테 직무에 관한 채권들은 도대체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봐야 될까 문제됐거든요. 몇 년으로 봐야 될지 문제되는데 맨 마지막 줄 내려오시면 그 페이지 맨 마지막 줄 밑줄 하시면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162조에 따라서 그냥 10년입니다. 10년으로 처리하고 요 조문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이래 판례입장이 이랬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39번인데 소송 비용에 대해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할까요? 소송 비용에 대해서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이래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 비용이 구체화되는 시점 아시죠? 소송 비용 자체가 일반 채권화되는 게 확정돼야 되죠. 소송 비용 그 확정 절차를 통해서 확정돼야지 그게 소멸시효 진행한 구체화된 채권이고 소멸시효 그 확정 절차,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지 이게 구체화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이래 진행한 걸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 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았을 때요.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 비용 상환 의무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별도로 민사소송법 110조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요. 그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행기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점 찍고 판결 확정 시 발생해서 그때부터 진행하는 걸로 봐야 돼요.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때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이래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일반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에요. 일반 소멸시효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는 않게 되고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5년입니다. 이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 되는 거죠.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칠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40번은 넘어가고 41번 발표하세요. 41번 이래 발표하면 상사채권이 5년인데 상행위로 인한 행위가 이제 계약이 해제돼서 원상회복을 구할 때요. 원상회복을 구할 때 이거는 몇 년으로 봐야 될까? 몇 년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이 문제됐는데 발표하시고 당사자 쌍방에 대해서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는요. 바로 밑에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돼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행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또한요. 상법 64조 상사시효 대상입니다. 상행위 계약이 해제돼서 원상회복, 상행위 계약이 해제돼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거 이것도 상사채권으로 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다음 페이지 2번 상행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은 민법 741조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162조에 따라서 10년이 적용되게 되는데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상행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초 적용됩니다. 유초 적용되고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행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행위를 기초로 해서 어떤 관계가 일어났다면요. 신속한 해결이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게 되는데 상행인 계약이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 이런 것들도 5년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대로 적용돼서 5년으로 이래 평가하게 이래 될 테니까 5년으로 정리하게 이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42번 별표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할 때 채무자가 변제 충당해야 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별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요 모든 채무 점 찍고 모든 채무를 승인한 걸로 봐요. 모든 채무를 승인한 걸로 일부 변제한 것 자체가 나머지 채권에도 승인이 되기 때문에 전부 중단입니다. 전부 중단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는 거고 자 43번도 발표하고 43번 자 이게 조금 좀 복잡한 성격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보증 기간과 하자 담보 책임 기간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담보 책임 기관가요? 그 기관과 보증인이 보증을 쓰는 보증기관. 보증을 쓰는 보증기관이 문제가 이래 되는데 요걸 같이 맞춰버렸어요. 같이 맞춰가지고 자기는 하자 담보 책임 기관 안에는 보증을 쓰겠다라고 이래 정해버렸습니다. 보증을 쓰겠다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기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자기는 보증을 쓰겠다고 이래 말해버렸는데 문제는 요 기간이 소멸됐거든. 요 기간이 소멸돼 버렸어. 보증기간이 소멸돼 버렸을 때, 그럴 때 여기에서 발생한 하자 이걸 책임질지가 문제됐거든요. 책임질지가 이런 문제가 이랬댔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정해버렸거든. 책임지겠다고 요걸 맞춰버렸을 때 그때는 여기가 소멸되더라도 아직 이게 소멸되지 않았다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요 이거 책임져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으로 인정했던 판례가 되는 거죠. 자, 1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한 때로 봐야 되고요.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하는 지급 책임을 구체하는 불특정한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요.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요.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요. 보험사고가 그 기간 안에 발생한 때 하나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 의무 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과요.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동일하게 정했을 때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보험 계약은요.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비록 보험기간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계약이라고 해석하게 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 보수 보증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 계약의 보증기간 즉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요. 비록 보증기간 종료 후 보증사고가요.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입니다. 소멸시효가 이래 진행하기 이래 되니까 담보 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기가 책임지기로 정한 걸로 봐가지고 이거 논점 소멸시효도 이랬고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44번 판례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기부 체납이 우리의 정려죠, 그죠? 기부 체납의 성격 자체가 정려의 성격을 이래 가지게 되게 되는데 이걸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봐야 될지가 문제가 이래 되는데 주는 사람이 주식회사 였거든. 상인이었거든요. 상인이었으니까 상인의 기부 체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걸로 봐요.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요. 당사자 쌍방에 대해서 모두 상행위로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로 인해서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에 따라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시효에 들어가고 이 경우 상행위에는 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걸로 추정되거든. 그래서 결론이 기부자가 상인일 때는 지자체와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체납 약정은요. 다른 사정 없으면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보조적 상행위로 봅니다. 보조적 상행위로 봐가지고 이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이래 되겠다는 게 판례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하고 나서 이제 각하되더라도 왜 6개월 안에 다시 소송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최초 청구한 때로부터 시효정단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 그 취지니까 문제 안 되고 46번 별표, 46번. 이거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사람에 이 사람이 들어갈지거든. 지금 1번 저당권자가 있고요.
1번 저당권이 있고 이 건물에 지금 2번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2번 저당권자가 있는데 이게 소멸시 완성됐거든요. 1번 채권이 소멸시 완성됐는데 얘가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로 보이세요? 시효이익을 직접 받지 않는 자로 보일지 그 부분이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 이거 시효이익을 직접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얘가 이거 소멸시 완성 주장하면 순위 승진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경제상 이익에 불과하다 이래 봐요. 경제상 이익에 이래 불과한 것으로 이래 봐서 우리 판례가 시효 완성을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용할 수 없다는 게 이래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자, 넷째 줄 끝에 이래 밑줄 하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지 말고 그냥 무효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부존재 주장을 하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자기 채권의 권리를 보장받았을 건데 이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걸 얘가 2번이 주장할 수는 없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또 중요한 게 두 개 나와요. 47, 48 두 개 발표하고 47, 48 두 가지를 이래 발표하면 되는데 두 개 판례까지 이래 정리할게요. 두 개 판례까지 정리하면 이게 그 47번 판례는 그 추심 판례거든요. 추심 판례인데 여러 명의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가지고 얘를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추심 소송을 이래 제기했는데 얘네들이 그 착하게 원래는 이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청구했는데 비율별로 자기 채권에게 비율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30% 얘가 40% 얘가 30%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별로 이래 청구했거든. 비율별로 이래 청구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통상공동소송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인용 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기각이 돼버렸어요. 기각이 이래 돼버렸을 때 기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장했던 이 청구 부분을 얘가 또다시 청구에 들어갔거든요. 또다시 이래 청구에 들어갔을 때 시효중단 효과가 있을지 시효중단 효과가 이래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가 이래 문제되게 되는데 추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래는 나머지 채권까지 같이 행사한 걸로 볼 수 있어야지 이게 전체가 시효중단 되는데 지금처럼 얘네들이 자기 채권에게 비율별로 청구하면 이것만 청구한 거죠. 이거는 일부 청구처럼요. 이것만 청구하기에 이래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효과가 없는 겁니다. 시효중단 효과가 없고 그 대신에 얘가 기각되고 나서 우리 170조에 따르면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때는 나머지 부분도 왜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이게 지나버렸어요. 6개월이 이래 지나버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할 수 없게 이래 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청구한 금액만 시효중단 효과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이 될 수 없고 이래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요. 제기하면 그때는 그 부분이 중단의 효과가 미치지만 이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지켜줘야 돼. 기간을 지켜줘야지만 중단의 효과가 이래 미치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게 됩니다. 판결 요지보다는 여기 사실관계를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안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 이래 되지 않을까. 자, 1번 요지 보시면 일부 청구 일반론들 쭉 설명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책에서 나오는 설명하고 똑같으니까 밑줄하지 말고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소제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해서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소장에서 청구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요.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정하면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해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장에서 청구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에 따라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후 채권 특정 부분을 청구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똑같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밑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돼 있어서요 채권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안에요 174조에
취해줘야 정한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요거는 앞에 일부 청구 판결 요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면 2번 보시면 갑등을 및 병주식회사가 정을 상대로 추신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요 일부 추신금만 각자 청구한 거야. 얘네들이 따로따로 이래 각자 청구했는데 갑과 을은 인용되고 병은 기각되고 그 후 갑이 정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추신금을 지급을 구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여기는 인용됐으니까 상관없는데 여기 기각돼 버렸거든요. 기각되니까 요걸 달라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거든.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중에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해서 일부만 청구했을 때는요 선행소송의 경과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지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고로서 갑 등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요. 갑 등이 그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 나머지 부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으면 나머지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도가된 걸로 봐야 돼요. 도가된 걸로.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돼. 6개월 안에 다른 행위를 해야지 시효가 이래 중단되는데 이걸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로 이래 평가하게 이래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정리했던 일부 청구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일부 청구 구조하고 동일하게 이래 평가하시면 되고 자 48번을 조금 더 많이 발표하세요. 조금 더 많이.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되거나 각하되거나 기각되고 나서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하든지 재판상 화해나 재판상 파산 절차 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일정한 행위를 하면 이런 것들은 다시 최초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이래 되는데 근데 요 판례는 여기에 이게 없어요. 승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승인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 이런 것들만 나오고요. 6개월 안에 이게 채무 승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과연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170조가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이 문제되는데 요 판례 사안도 알아두시면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채권을 양도했거든요. 채권을 양도했는데 이 사람이 채권 양도를 통제해요. 그죠? 채권 양도를 이렇게 통제합니다. 채권 양도를 통제하는데 이게 그냥 최고했는 의미밖에 없거든. 통지가 최고했는 의미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통지되고 나서 중간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버렸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렸고, 근데 6개월 안에 이 사람이, 6개월 안에요, 양수인이, 얘한테 청구를 해 들어가니까요, 청구를 하니까 이 채무자가 일부 변제해버렸어. 일부 변제했던 사안입니다. 일부를 변제했는데 일부 변제가 우리 민법으로 따지면 이게 승인이거든요. 승인이 이래 되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똑같이 통지되고 나서 6개월 안에 승인이 됐을 때 최고하고 나서 이게 최고 판례네요. 174조 최고와 관련되는 쟁점인데 최고하고 나서 6개월 안에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최고하고 나서 소송상 재판상 청구 174조에서는 이런 것들만 나오지 승인이 나와 있지 않거든. 그러면 최고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이렇게 일부 변제 승인했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있을지 이래 볼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이미 완성되고 나서 이래 갚은 거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과가 없거든요. 시효 중단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평가가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채무자가 문제가 아니고 보증인이 책임져야 될지 문제거든. 보증인 여기에 대한 보증인 얘는 당연히 갚았으니까 전부 포기겠지. 전부 포기인데 여기에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항변 포기했다고 해서 보증인이 포기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주채무자가 갚더라도 이 사람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거든. 주장할 수 있게 이랬다니까 지금 얘가 갚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따라 이래 달라지게 이랬다는데 우리 판례 이거 유추 적용됩니다. 유추 적용돼서 승인도 최고하고 나서 승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똑같이 유추 적용돼서 소멸시효가 이래 중단된다는 게 판례입증이 됩니다. 별표하고 민법 174조는 최고는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감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라고 요 사이만 나오거든.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화해 임의 출석 압류 감류 가처분 요것만 나오고 위 규정한 채권자가 최고하고 나서 6개월 안에 확정적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취할 보완 조치에 채무 승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요 최고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채무자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추 적용해가지고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밑에 사실관계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가일이 막 약 1개월 반 가량 남은 상태에서 채권 양도와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고 나서 통지로부터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양수인한테요 일부 변제했다는 겁니다. 일부 변제했고 양수인이 보증인을 상대로 채무자는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소멸시효 완성되고 나서 갚더라도 시효 포기니까 채무자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보증인을 상대로 잔여 채무 이행을 구하자 보증인들은 소멸시효 항변하거든요. 보증인들은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항변하고 이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 양도 통지가 최고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됐다고 재항변했거든요. 중단됐다고 재항변했는데 원심은 최고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채무 승인이 있어도 174조에 따라서 최고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전제 아래 이행을 청구한다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진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따라서 중단된 걸로 봤습니다. 중단된 걸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승인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그래서 보증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좀 복잡해요. 5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그거인데 부당하게 보험 드는 거는 다 5년이다 이렇게 가시고 사기 보험 들었다든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든지 보험 사고가 없는데 보험을 받아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5년으로 봤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채권법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